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관심을 모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사드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애둘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취재 중인 한국 기자가 중국인 경호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 최 씨라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 재벌기업 뇌물수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띤 채 재판을 받던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 울부짖었고 휴정 시간엔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끝까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앞서 영장이 2번 기각됐지만 검찰은 충분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훌쩍 넘는 한파가 나흘째 이어지며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강 옆 조정 경기장에 쇠빙선이 등장했고 강원도 화천에선 물을 뿌리면 곧바로 얼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필리핀에 전세기를 띄워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 피의자 47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전세기를 동원해 해외 도피 사범을 단체로 송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호송 작업에 우리 경찰 120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이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18기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던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붕은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덮어놨고 아침에 받아놨던 물은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열악한 상황에서도 혹독한 한파를 견디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1시간 전에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취재팀은 오늘 정상회담이 이전의 만남에 비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봉인됐다는 우리 측 설명과 달리 중국이 계속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역시 사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표현했는데 우리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나름 신경을 썼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사진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이 취재를 막으면서 집단 구타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베이징 현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사드 문제인데 어떻게 언급이 됐습니까? 네, 현재 확대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발언에서는 양국 모두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의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는 말로 사드 갈등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한일 관계가 후퇴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유, 사실상 사드를 가리킨 건데 역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정상회담 발언은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드 대신에 시진핑이 모두가 아는 문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 측은 최근까지도 이른바 산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사드 봉인이 양국 합의로 봉인이 됐다고 해왔지만 중국 측에서 계속 이런 입장을 내오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단 사드 문제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덮어두고
가급적이면 꺼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중국이 그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애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사드 문제 외에 시진핑이 한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은 현재 한중 관계가 관건적인 시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면서 양측의 이익을 심화시키고 양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관건적인 시기라는 표현은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표현과 똑같은데 현재 한중 관계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을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 사실 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중국 쪽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얼핏 보면 좀 무리할 정도다 하는 태도 등도 나온 바가 있어서 뭐랄까 상당히 좀 긴장감이 흐를 걸로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정상회담 내용까지 나와 봐야 더 정확한 회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 거는 시진핑 주석이 어제 난징 추모식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주중대사를 참석시킨 데에 대해서 직접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측이 성의를 보여줬고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이 직접 감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에서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비공개 회담이란 건 언제쯤 그러면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이 시간 양 정상은 소규모 정상회담을 끝낸 상황이고 국빈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예. 자, 이후에 또 양 정상 내외가 바로 문화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늦어도 언론 발표면은 이 행사가 끝날 즈음인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2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연결해서 결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사드 문제로 인해서 경색된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인은 이번에도 어렵게 됐지만 경제 분야의 경우는 관계 정상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이룩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해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의 사드 보복도 순차적으로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식으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 복도로 끌려 나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이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의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매일경제 소속 청와대 출입 사진 기자 이모 씨입니다. 한중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취재 중이던 청와대 기자를 중국 경호원들이 집단 폭행한 겁니다. 중국 경호원들은 시비가 붙자 먼저 이 기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찍던 다른 기자들도 카메라를 막아서는 중국 경호원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경호원들은 폭행을 말리던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폭행 사건 직전에도 기자들과 경호인력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문 대통령을 한국 취재진들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이유 없이 막아선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 소속 사진기자 고모 씨도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행사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수준의 언급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베이징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자, 우선 좀 확인부터 하죠. 정재윤 기자. 네. 조금 아까 전해드리기를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 쪽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혹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에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 정부 쪽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중국 정부 쪽의 반응은 혹시 나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중국 정부 측은 일단 외교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 자체는 이번 주최 측이 한국 측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주최 측의 행사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사건이 벌어진 만큼 관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 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개 중국에서 표현하는 관심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이 문제를 케어한다, 그러니까 처리한다라는 쪽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관심을 갖는다라는 정도로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네.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인 만큼 현지에서 좀 조사를 해본 뒤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후에 우리 정부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면 추후에 중국 정부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역시 취재하고 있는 신경진 특파원의 얘기로는 오늘 쓴 그 관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정도의 관심 정도로 해석이 돼서 이 문제를 조금 좀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네. 정재윤 기자의 얘기처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특히 수사 요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이따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상사가 일어난 건데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폭행을 당한 사진 기자 2명은 모두 청와대 출입 기자들입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장에 입장한 문 대통령이 중앙복도로 이동을 하면서 사진 기자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이때 바로 중국 경호원들이 갑자기 출입을 막았던 건데요. 이 중국 경호원이 먼저 한국일보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냥 밀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넘어뜨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연합뉴스 사진 기자가 촬영을 하려고 하자 경호원들이 카메라를 빼앗아 던지려고 했고 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가 싶더니 다시 문 대통령을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자 이 중국 경호원들이 또 사진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이때 이 매일경제 사진 기자가 항의를 하자 복도로 끌고 나갔고 주먹질을 하고 쓰러진 기자를 상대로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이렇게 집단 구타를 한 겁니다. 예. 이 폭행에 가담한 경호원은 대략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대개 정상에 대한 경우는 어느 나라나 좀 강하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집단 구타가 이루어지는 건 좀 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랄까요, 취재 경쟁이 좀 예를 들어서 좀 과도하게 벌어졌다라든가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순번을 짜서 이 몇 명씩만 대표로 대통령 행사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각사별로 취재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사진 기자들이 따라가면 안 될 곳을 간 게 아니라 이 사전에 청와대 측과도 다 조율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예. 이 때문에 기자단으로서는 항의하는 게 대단했던 건데 이 중국 쪽 경호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막고 폭행을 했던 겁니다. 예. 자, 사건 발생 당시에 우리 측 경호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없었는지요? 이 당시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직원들이 폭행을 말리자 중국 경호원들이 이들을 역시 밀치고 뒷덜미를 잡는 등 사실상 이 직원들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은 문 대통령이 근접 경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경호원 몇몇이 현장에 오긴 했는데 이미 사진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후였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도 이 사안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 주최 측인 코트라에서 고용한 이 중국 현지 사설 보안업체 소속으로 지금 폭행 가담자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장 지휘 책임은 중국 공안이 분명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여부까지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중에 하나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검찰은 특히 작년 10월 24일에 공개된 증거들을 언급함으로써 저희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최 씨의 결심 공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중에 10개가 넘는 혐의에서 최 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40분가량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한 비밀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돼 최 씨가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300억 원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무분별한 재산 축적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25년의 징역과 뇌물 총액 592억 원의 2배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최 씨에 대한 구형량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최 씨와 연결된 만큼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아낸 만큼 최 씨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6년이 구형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최 씨 등 3사람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검찰과 특검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꾸짖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반성하지 않는 최 씨에 대해서 후안무치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가 검찰과 특검의 최후 논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검은 최순실 씨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최후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죄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온 최 씨를 두고 후안무치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최 씨가 태블릿 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직권남용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적폐를 답습했다고 했습니다. 8장 분량의 최후 논고를 읽어내린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 씨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최순실 씨는 구형 직전까지 턱을 괜 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징역 25년과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구형된 뒤에는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형에 앞서 최순실 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최 씨는 턱을 괸 채 옅은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징역 25년과 1,185억 원의 벌금이 구형됐고 재판이 길어져 쉬는 시간이 되자 최 씨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검찰 측을 노려보며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아악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의 소리가 법정 안까지 고스란히 들리면서 방청객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최 씨가 옥사에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며 높은 구형량에 반발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1,000억 원대 벌금은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는 검찰이 협박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검사들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피해간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후에는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과 민간인 등을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양측이 팽팽했다고 하던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 시작했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휴정도 없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모두 팽팽하게 맞선 건데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내부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추명호 8국장에게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신의 가족 회사인 정강 등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예. 자, 오늘 결과 이건 뭐 우문인 줄은 아는데 달리 물을 방법이 없어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최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추명호 전 국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통상 이같이 공범이 구속된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지시권자, 그러니까 윗사람들 역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된 김태호 전 청와대 기획관 등이 주거 환경과 가담 정도를 이유로 들어 줄줄이 풀려났는데요. 따라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오늘 기자들을 만나 사회 지도권, 특권층에 대해서 온전적인 신병 처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사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개 자정 전후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까? 네, 대체로 이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석방 여부 역시 자정 늦게 한 오늘 새벽 2시에서 3시쯤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 김여진 씨가 등장하는 민망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합성 사진 수준이 조악해서 사람들이 실제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합성물에 표적이 된 건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만들어 퇴출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유모 안보사업팀장은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합성한 조작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이 같은 공작은 지난 9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적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성 사진이 조악해 사람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기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힘 있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공작을 벌였다는 것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북한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은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에는 아직 이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전제 없는 북미 대화 발언이 있은 지 만 하루가 지난 미 국무부 브리핑장입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meet with them if they're not? If they're not willing to denuclearize? No, that remains our goa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과 같은 맥락입니다. 틸러슨의 과감한 제안에 백악관은 일단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협상에서도 조건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백악관의 기류를 전했습니다. 협상 전 북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이미 외교 경로로 대화를 위한 대화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하자는 틸러슨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트윗이 방향을 정할 거란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틸러슨 발언의 향배는 북한이 남은 연말 그리고 신년사에서 어느 정도 대화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서울 한강변 조정 경기장에 쇠빙선이 등장했습니다. 나흘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최고 기온도 영하권을 맴돌면서 강물이 곳곳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에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에 다시 추워집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쇠빙선이 하얀 얼음 위를 가로지릅니다. 얼음을 가르는 뱃머리 옆으로는 조각조각 난 얼음이 튀어오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한파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한강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곳 미사리 조정 경기장도 얼어붙어서요. 쇠빙선이 시속 30에서 4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정한 한강결빙 관측 장소는 한강대교 교각 사이 100m 구간입니다. 보통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나흘 이상 지속되면 이 구간도 얼어붙는데 아직은 얼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파가 11일 밤부터 시작돼 꽉 채운 나흘은 아니었던 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느린 곳이나 강 가장자리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잠수교 일대 등 반포 한강지구, 행주대교 북단에선 꽁꽁 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추위가 잠시 풀렸다 모레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강원도 화천은 최저기온이 영하 22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뿌리면 몇 초도 안 돼서 얼어버렸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도 고드름이 됐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전국의 모습들을 조승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붕어섬 나뭇가지마다 상고대가 피어나 겨울 왕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바위 틈 소용돌이를 따라 얼지않은 계곡엔 동그란 얼음 연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최저기온은 영하 2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살을 앤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한파의 기세가 워낙 강해 이렇게 물을 뿌리면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얼어버릴 정도입니다. 산골마을 주민들은 삶이 더 고달파졌습니다. 보일러 기름도 떼고 연탄도 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 유류비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해안도로 가드레일엔 파도가 만들어낸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따뜻했던 제주에도 동장군이 상륙해 관광객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고 경남 함양에선 갓 태어난 송아지도 방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충북 괴산댐은 수문 아래 경사로가 얼어 대형 빙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찔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선 얼어붙은 강 위에서 고기를 잡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어제 얼어버린 보일러 배관을 가스 토치로 녹이다 집에 불이 붙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가구 회사 한샘에서는 여직원 성폭행 논란이 있었죠. 최고 경영진이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영업 조직에도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실적을 못 채운 직원들에게 수당도 안 주는 야근을 시키고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샘의 영업팀장이 SNS로 특정 팀원들에게 오후 8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팀원에겐 연장 근무를 시키겠다는 압박이 이어집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사실상 징벌성 근무입니다. 이렇게 강제 야근을 한 직원에겐 인증샷을 보내라는 요구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매장 사진이랑 11시 40분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보고를 하거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근무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한 직원은 한 달에 겨우 이틀 쉬었지만 6번을 쉰 것처럼 근무표가 고쳐졌다고 하소연합니다. 회사가 실적을 높이려 직원들에게 판매 물량을 미리 떠넘기는 일명 밀어내기 문제도 심각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떠넘겨진 물품은 직원 개인이 배송비를 내고 대리점으로 보냅니다. 물류비가 발생했을 때 영업사원이 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부는 이미 개선 중이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기까지 띄워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힌 범죄 피의자 47명을 단체로 송환했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고 피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이동 통로를 확보합니다. 경찰 특공대도 경계에 나섭니다. 잠시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수사관들에 인계돼 담당 경찰관서로 호송됐습니다. 네, 송환 작업엔 경찰 120명의 필리핀 현지 경찰과 이민청 수사관 등 모두 170명 넘게 투입됐습니다. 경찰이 전세기를 동원해 해외 도피 사범을 단체로 송환한 건 처음입니다.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사기 사범 39명이 저지른 범죄 피해액은 460억 원에 달합니다.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로 일망타진된 보이스피싱 일당 21명도 포함됐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자가 해외에서 검거되었더라도 한두 명씩 소수 인원이 송환되었는데 이번에 일괄 집단 송환됨으로써 신속히 지난 1997년 필리핀으로 도피한 폭력사범은 20년 만에 송환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올 한 해 한국인 도피 사범 중 가장 많은 30%가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 경찰과도 공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추가 과세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회장 측은 차명 계좌가 적발된 2008년 4월 이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예금액을 거의 다 찾아가서 이건 지금 깡통 계좌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2008년 이전의 예금 소득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금융기관 10여 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란 내용입니다. 그간 38%의 세율을 매겼지만 차명 계좌인 만큼 금융실명제법상 세율 90%를 뒤늦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2008년 1월 이후 발생 소득으로 못 박았습니다. 세법상 추가 과세가 가능한 시한 10년을 역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2008년 4월 차명 계좌가 드러나자 1,199개 계좌의 4조 5천억 원 중 4조 4천억 원을 단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국세청 조치대로라면 이 돈에 대해선 2008년 1월부터 인출이 이루어지기 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이내에 알아챈 차명 계좌들에 대해선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만 과세하겠다. 이건 뭐 국회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에 따라 여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 공장에서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반도체 노동 환경과 혈액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중간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10년 전 직업병 의심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연관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혈액암 사망률의 경우에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건 2007년 3월입니다. 이듬해 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선 반도체 업계 9개 회사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12월 1차 결과를 발표했지만 짧은 조사 기간과 불충분한 데이터 등으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2019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2015년에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혈액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희소 혈액암 중 하나인 림프 조혈 기계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76배에 달했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2.88배나 높았습니다. 생산 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3.27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8년 1차 조사에 비해 모두 증가한 수치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에 종사하셨던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과거 노출이 이제는 뭔가 질병의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그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이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김지아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입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보도한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조사한 결과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07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1년간의 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업체들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측에서는 최근까지도 2008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도체 업계와 직업병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근거로 쓰곤 했습니다. 예. 당시 일반인보다 전체 암 발병률이 낮았고 표본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거였습니다. 예. 실제 이를 근거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2019년까지 추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기로 그때 해명을 했었습니다. 예. 2019년이라면 이제 내후년인데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것이 중간 조사 결과다, 그런 네. 얘기죠. 네. 2008년의 첫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예, 우선 표본 수가 4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예. 늘어난 표본을 통해 산출된 수치들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망률이나 발병률은 수치가 1보다 크면 일반인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잠시 보시면 삼성전자 등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전체 암 발병률 경우도 일반인보다 낮았다는 2008년의 결과보다 2015년을 보시면 1.28배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수치로만 넣으면 거의 한 2배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더 많았던 만큼 좀 더 세부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습니까? 예, 사업장과 직군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여성 생산직의 암 발병률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혈액암 계열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2.79배, 위암은 1.64배, 유방암은 2.69배에 달했습니다. 예. 또 사업장별로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백혈병의 경우 하이닉스에서 일하는 남성 엔지니어의
발병률이 5배의 발병률을 보였고 예. 유방암의 경우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가 일반인에 비해 3배가 넘는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예. 엔지니어들의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건 장비가 자동화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예. 그런데 이 중간 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예. 아까 최종 보고서까지 2년이 남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번에 한 것은 2년 전에 나온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럼 공개가 안 됐습니까? 예, 그때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중간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종 분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직업병 피해자들은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제기해온 반올림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조사 도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직업병 연관성을 부인해온 삼성전자 측에 해명을 요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해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선로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철로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숨진 건데 열차 운행이 끝난 안전한 시간에 일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열차가 사망사고 현장 감식 요원들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이곳에서 작업하던 35살 전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포레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 씨는 당시 배수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에 작업을 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만 포레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작업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철로 위가 아닌 주변 공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포레일 측은 전 씨가 작업 예정 시각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시작해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역장이 작업 요청을 받고 승인을 허락을 해주는 오늘 사고는 승인을 내리기 전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 측은 예정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열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사고 위험이 크지만 열차 운행 종료 뒤가 아닌 낮 시간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심야 작업을 하려면 조명과 발전기 등 장비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선 단가를 맞추기 위해 위험해도 주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 노동자가 숨진 뒤 노동청은 열차 진행 중에는 작업 중지를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저희 박소연 기자가 얼마 전에 전국의 성면 지도를 입수해서 성면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생겼는데 올 겨울방학에 각 학교들이 이제 공사판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에 내진 보강 예산이 크게 늘면서 무려 2,300개 학교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선 좋은 일이긴 한데 우려되는 것이 바로 성면입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제대로 될지 이것이 걱정이라는 얘기죠.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단설 유치원이 방학 중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교육청에서 이왕이면 맞벌이 가정 부부 아이들 대책을 좀 마련해주고 인근 초등학교도 공사가 예정돼 있어 대체 교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진 공사하고 근데 같이 이게 머물러졌어요. 이번 방학에 전국 2,300여 개 학교가 내진 보강과 성면 제거 공사를 실시합니다. 전문 업체를 구하기 힘들 정도의 공사 물량입니다. 성면 교육과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현장 근로자 구하기는 더 힘듭니다. 시설적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잖아요. 도성부 업체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지난 여름방학 때도 곳곳에서 성면 해체 작업에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작업 신고서에 나타난 작업자를 추적해본 결과 36명 가운데 5명이 허위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후 이 학교에선 성면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방학 때도 부실 공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두세 차례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돼서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전달했었죠. 그때는 내년 입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셈입니다. 물론 대학 입시에는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제도 많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을 연 2회 이상 치르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평가 횟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사안들도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측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 다분히 들어 있고요. 지난달 20일 포항 지진 직후 JTBC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뒤 반영한 겁니다. 왜 수능을 하루에 다 보느냐? 다른 나라들처럼 1년에 서너 차례 해서 보면 이런 위험이 그만큼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8월까지 대학 입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제 구상해서 발표한다라고 예정돼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까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수능을 여러 차례 볼 경우 난이도를 맞추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추진되면 변별력 문제가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정부가 전력운영 청사진을 담은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산업용 심야전기 요금은 올리고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2030년까지 원전 6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 정부가 우선 손보는 구간은 경부화 요금입니다. 전력 사용이 적은 밤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요금을 뜻합니다.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 정도가 이 시간대에 소비되는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용 요금을 경부화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서 산업용 전력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서 정부는 심야 요금을 올리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자력 발전소도 18기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재생에너지와 LNG 사용을 늘리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1년에 1%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4인 가족의 월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700원 정도 오릅니다. 하지만 연료비와 물가 변동이 없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가정한 수치라 요금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대림동에서 20대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동포 25살 황 모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가족이 있는 중국 하얼빈으로 도주했던 황 씨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황 씨가 피해자 유 씨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손쉽게 사는 패션용 금속 팔찌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팔찌 20종을 조사했습니다. 9개 제품에서 빈혈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납과 카드뮴 성분이 나왔습니다. 기준치보다 700배 넘게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시 의회가 로힝야족 인종 청소를 방관해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명예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 시의회도 지난달 수지가 명예 시민 자격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명예 시민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지난 2013년 친구 14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8천만 원씩 선물했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클루니는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증여 관련 세금까지 내줬습니다. 네, 요즘 같은 추위에 지붕을 장판으로 덮고 지내고 비닐하우스에서 연탄도 못 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번화한 부산 시내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낡은 주택 수십여 채가 몰려 있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과 비가 왔을 때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장판 여러 겹을 깔아두고 이 장판이 날아가지 않도록 타이어와 대리석 같은 것도 위에 눌러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제 키보다 낮은 처마 안쪽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수도가 있는데 이렇게 방금 전에 물을 담아놨는데 완전히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 지역 집들은 지은 지 적어도 50년이 넘었습니다. 1965년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묶이며 주택 신축이 금지된 건데 예산 부족으로 정작 도로는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개축이 금지되면서 주택들은 모래성을 방불케 합니다. 이 모래성인데 어째 모래 위에 지금 탑을 사면 탑이 사지겠습니까? 안 사진다고요. 지붕 슬레이트가 배수가 되려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지붕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밖에서 보신 것처럼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고 뒤틀려 있고요. 이 싱크대 역시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집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지붕에 천막을 완전히 깔아두고 그거를 그물과 여러 개의 줄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해뒀고요. 이 안쪽에 또 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은 성인 한 명이 어깨를 펴고 제대로 걸어가기 힘든 정도인데요. 이 안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 문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완전히 오래돼서 모래처럼 이렇게 부스러지는데 이 안쪽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낡은 석가래가 지탱하지 못한 천장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면 슬레이트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보일러실엔 곰팡이가 끼고 내벽이 부스러져 재기능을 못합니다. 문과 문틀 사이는 벌어졌고 전기장판을 깔았지만 이불은 3겹씩 덮어야 합니다. 병풍을 패고 제사를 모시고 상을 팼는데 우리 손자만 따로 먼저 먹입니다. 어른들은 밖에 나가 있고 지금 4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 집은 추죽고 춥다 이거야. 찬물로 설거지하는 것도 곤욕이라 싱크대에 그릇이 쌓입니다. 안 보면 뭐 집에 아래 입김이 막 수증기 올라오는 식으로 올라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며 정치인들도 나섰지만 정작 올해 사업 진행은 무산됐습니다. 길을 안 내리면 다 허물고 우리가 지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워 흘러든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300세대가 넘었습니다. 따뜻한 물은커녕 깨끗한 물도 없습니다. 교회 가는 날만 세수해. 어디 나가는 날만 세수해도 못해요. 더 물이 없어. 상수도가 놓이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하수예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으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연탄 보일러를 떼는데 안전을 담보하긴 어렵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연기가 나오더라고. 이거 급한 대로. 그 쐬면은 또. 현재 경기도에만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혹독한 한파에 주거 빈곤층들의 겨울나기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위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꿈꾸던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엔진을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한다고? 미쳤지. 서킷에서 태어난 스포츠카가 도심에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한 그 용기. 세상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 부른다.
The New Panamera.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는 기게스라는 목동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반지 하나를 얻게 됐는데 반지의 보석을 한쪽으로 돌리면 투명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어 봤음직한 상상의 현실화.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했던 목동은 반지의 힘을 이용해서 국왕을 죽이고 그 왕비를 부인으로 삼아서 나라를 독차지해버렸으니까요. 주어진 힘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욕망을 어찌하지 못했던 인간의 나약함을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구에 대한 1심 구형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그러나 그 투명인간은 등장하지 말아야 할 여러 장면에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국가 기조를 해서 딱 하시면 이게 막 컨셉이 되는 통역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던 국가 최고 권력자와 공손하게 녹음하며 기록했던 문고리 비서관. 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의 국정 기조는 그렇게 정해졌고 정치와 인사와 문화, 스포츠와 부동산은 물론이고 측근의 측근까지 살뜰히 챙겨왔던 투명 인간의 휘황찬란했던 생애. 보이지 않음으로 책임질 필요 따윈 없다 여겼을 터이고 보이지 않음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터이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그들만의 망상이었던 것이죠. 투명인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람들의 상상 속에 등장해온 다른 투명인간들의 이야기를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영국 작가 H.G.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에서 특수한 약을 개발해서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은 재산과 권력을 향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영화 할로우맨에서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케인 역시 과대망상과 욕망에 취해서 광기를 뿜어냅니다. 모든 이들의 로망인 투명인간은 결국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작가들은 읽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심 구형을 받은 자칭 투명인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이렇게까지 난해하거나 불투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이징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는데 양국의 언론 발표문이 나왔습니까 지금? 네, 청와대는 지금 언론 발표문을 작성 중이고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언론 발표문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측의 보도입니다. 현지에서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관영 매체인 CCTV의 메인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의 군시찰 뉴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 기사를 2분 19초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또 이 보도에서는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사항을 존중하는 기초유예에서 적절히 처리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하자는 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월 31일 한중 양국 간 이른바 사드 봉연을 했던 거를 뒤집지는 않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회담이 잘 풀린 게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뭐 결과 나와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일단 양국이 각자 발표하는 언론 발표문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언론에 공개된 발언에서는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얘기는 혹시 나온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의 언론 발표문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부분들은 추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모두 발언에서는 양국 정상 모두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 관계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정상 모두가 아는 이유,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는 표현으로 사드에 대해서 우회를 함으로써 지난 10월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면은 역지사지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성대 기자 얘기로는 일단 지금 그 언론 발표문을 앞두고 중국 언론은 그 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뭐랄까요, 좀 무례함이 얘기가 될 정도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태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읽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는 한중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공식 환영식에서는 양국 정상이 웃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모습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영민 주중대사를 난징 추모식에 보내준 데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 측이 중국의 국가적인 추모일에 상당한 성의를 보였고 이에 대해서 시 주석도 역시 사의를 표시하면서 비공개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관련된 논의가 나온 데다가 또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드 현안이 잘 풀린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다만 오늘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도 자세히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오늘 한국 취재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수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 내일 현장에서 찍은 영상물과 각종 사진 등의 증거물들을 중국 정부 측에 제출을 하고 또 내일 피해를 입은 두 기자가 직접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폭행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1차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큰데 그와 별도로는 현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진 중국 공안이 책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에 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목요일 문화 초대석을 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아일랜드에서도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미얀마 정치 지도자 아웅산 수지에 대한 명예 시민권을 박탈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는 사실은 좀 국제적인 공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우 정우성 씨가 바로 지난주에 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 자격으로 현장에 간 건데 오늘 한 2년 만에 정우성 씨하고 만나게 되는데 영화 얘기보다도 난민촌 취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년 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영화 배우라기보단 어찌 보면 리포터 역할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친선 대사가 하던 일이 결국 그런 리포터 역할이니까요. 예. 그 올해 초에 이라크 난민촌을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또 여기를 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런 친선 대사가 한 해에 2군데 이렇게 좀 이런 지역을 다녀오는 것은 매우 좀 유례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방문을 결심하고 나서 이제 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11월 말에 그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 필리포 그란디 대표가 방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로힝야 난민 캠프에 대한 아주 참혹한 실상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빨리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라는 절실함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에 전달되는 말은 뭐 본인이 만난 여성 대부분이 강간을 당했고 아이의 대부분이 눈앞에서 부모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 그리고 부모의 대부분이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 루안다 대학살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라도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세상에서 가장 긴 해변이 있는 뭐 휴양지, 네. 그러면서도 난민촌이 또 네. 있어서 극과 극이 만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투팔롱 난민 캠프라고 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쿠투팔롱 난민촌은 사실 좀 역사가 됐어요. 예. 그 미얀마 접경지대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접경 그 도시인데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미얀마 안에서 로힝야족 사태가 문제시 됐죠. 그래서 그 미얀마 군부에서 이제 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라고 선포를 하면서 내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로힝야족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30만 명 정도의 그 로힝야족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번 8월 25일 이제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3개월 동안 거의 62만 명의 난민이 급격하게 넘어오게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로힝야족들은 이제 그 생활의 습성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게 그 민족의 좀 습성이 그러네.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투팔롱이 이제 먼저 만들어진 캠프니까 먼저 넘어온 사람들이 그쪽에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밀집돼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인구 밀도도 참혹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난 또 재앙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급격히 늘어나는 또 난민의 숫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쿠투팔롱 외곽 지역에 예. 그 AA 존부터 VV 존까지 한 20개 지역 구역으로 나눠서 예. 또 이제 난민 보호 구역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다녀온 곳은 이제 쿠투팔롱이랑 55 지역을 다녀왔죠. 그렇군요. 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로힝야족, 그러니까 미얀마 북서부 리카인주라고 하나요? 예, 라카인주.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사는 분들인데 네, 네. 대개 이제 그 버마, 옛날 이름이 버마죠. 네. 버마족들은 불교도고 네. 이분들은 이제 이슬람족. 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적 문제도 있는데 이제 예. 19세기에 그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미얀마를 착취를 하기 위해서 또 그쪽 이제 그 로힝야족을 유입시키면서 좀 로힝야족을 이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갈등 예. 구조가 성립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저기 그 만난 사람들을 좀 저희들이 영상으로 좀 볼 텐데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들으면서 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영상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예,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 쿠르팔통 지역에서 트랜스퍼 센터라고 있어요. 그 난민이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예. 난민 가족 상태라든지 여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센터인데 그 안을 이제 둘러보다가 저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조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남편의 죽음을 이겨내고 좀 이제 그 자기 고향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결국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죽음까지 맞닥뜨리면서 세 딸과 함께 미얀마에서 이제 이쪽 캠프로 넘어오신 예. 어머니시죠. 두 번째 분을 좀 만나보죠. 오늘 대략 한 세 번을 볼 텐데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코티샤라는 임신 7개월 된 여성분이에요. 예. 근데 남편이 이제 집 밖으로 끌려 나가서 바로 총살 당하는 거를 보고 탈출을 하게 된 여성분인데 그 남편의 죽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마치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예. 눈빛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들이 로힝야족 아이들인데 예.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심리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의 이제 놀이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놀이를 하면서 그런 심리 치료를 해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캠프 안에는 그런 아동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저런 놀이 공간들이 늘 마련이 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로힝야 쪽에 지금 아동 그 비중이 55%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다 봤는데 제가 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일종의 뭐 편견이라고 해도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그 친선 대사 이렇게 하시면 죄송한 말씀이나 이름만 걸어놓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건 뭐 맞는데 그 생각은 뭐 전부터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늘부로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뭐 난민기구와 그 친선 대사를 하기 전에는 난민기구와의 또 계약서도 있어요. 예. 그리고 행동 계약서 때문에 움직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에요. 이제 또 자발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캠프를 방문하면 할수록 내가 왜 또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당위성이 저에게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을 보면은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예. 어떤 존경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로힝야 쪽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 텐데요. 물론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모시면서 오늘 영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뉴스룸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개봉을 한 날이기 때문에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게 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네, 그죠. 개봉했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예. 할 건 해야죠. 강철비가 오늘 개봉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한의 제1인자를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특수요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제1인자는 그럼 그 사람입니까? 네, 그 사람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북측 1호라고 칭하는데. 북측 1호? 네네. 아, 예. 그 대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걸 예상하고 만든 영화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가요? 이제 예. 그 감독인 양우석 감독이 원래 이제 그 예전에 2001년에 그런 웹툰을 북과 관련된 웹툰을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있을 법한 얘기, 상상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 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스토리로 각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든 얘기죠. 예. 저도 가서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왜 로힝야족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그 얘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현장에서 느꼈던 그들의 참혹함은 이 몇 마디 말로 전하기에는 참 모자른 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저 캠프 이제 보이시는 사진으로 보면은 저곳에 올라가면 끝이 안 보이는 캠프의 대열이 그리고 저곳에는 이제 전기도 없고 식수 문제, 식량 그리고 의료, 교육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맨발로 이제 집에서 뗄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 몇 마디 했다라고 그들의 아픔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국가도 사실은 이제 분단 국가이고 세계 유일에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실향과 난민에 대해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그 그 시민사회의 도움이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또 다녀오시기도 한 거고요. 2년 만에 만나는 정우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팩트체크는 공항 이슈입니다. 12월 성수기 해외로 겨울 휴가 떠나는 분들 계실 텐데 공항에서 가장 지루한 건 바로 출입국 심사입니다. 줄을 길게 서야 하죠. 그런데 항공사들이 비즈니스 이상, 그러니까 일반석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싼 항공권을 끊는 고객들에게만 출입국 심사를 빨리 받게 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프리미엄 서비스죠.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현재도 패스트트랙은 있습니다. 대상이 이렇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나 유공자, 외국 금융투자자, 우수 기업인 등에게 장시간 줄 서지 않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이상을 탄 사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승객이 100명이라면 7에서 9명 정도라 소수만 대상이 됩니다. 항공업계에선 상위 20개 국제공항 중에서 인천을 빼고 다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항공사 표의 등급으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말을 하면 돈을 더 냈다고 해서 그런 편의를 줘도 되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국제적인 추세인 거는 그럼 맞습니까? 네, 상위 20개 공항에서 대다수가 도입한 것은 맞습니다. 국제 추세로 보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건 대한항공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인천공항만 X로 돼 있고 나머지 19개 나라는 모두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만 빼고 다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보도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타이베이 공항을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좀 다릅니다. 표 등급과 상관이 없이 공항에서 별도로 이용권을 사야 됩니다. 네. 싱가포르도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항공기 승객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메일과 전화, 또 공항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이건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변인 명의로 저희 JTBC 팩트체크팀에 보내온 메일입니다. 우리처럼 교통약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외교 등 의전 용도로도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우대를 해주는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보도자료를 100%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OX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 20곳 중에서 대다수의 공항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반석을 타도 심사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료 이용권을 개별적으로 사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차별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만 편의를 주고 입국할 때는 주지 않는 공항도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만 해당되는 곳과 출입국 심사대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이 논란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맥락은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항공업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출국 시에 그리고 입국 시에 모두 적용을 하고 보안 검색대와 출입국 심사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자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사례는 방콕 공항과 파리 공항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거군요. 네, 항공사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경쟁력이겠죠. 그럼에도 출입국 심사라는 공적 영역까지 이걸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네. 이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부터 항공업계가 요구를 했고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그의 분주한 크리스마스로 잡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예. 어제 저녁 재직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급 이상들과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12월에 이 전 대통령은 모두 4번의 공식적인 송년회가 있는데요. 아주 바쁩니다. 공식적인 것만 4번인데 지난 6일에 송년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당시 장차관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13일 49인회라는 이름의 송년회를 가졌는데 당시에 이제 청와대 수석급 실장급이 총원이 49명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49인회로 이름 지었는데 참석은 3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는 18일 이른바 트리플데이 송년회가 예정이 되는데 대거 친이계가 모이는 매년 열리는 모임입니다. 그 트리플데이라는 건 뭐 이렇게 여러 날이 겹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가 겹친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 19일, 12월 예. 19일,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같고 또 대선 당선일도 12월 19일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가족과 함께하고 그 전날 친이계가 대거 모이는 날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미정인데 당시 비서관급 이상이 모이는 청명회라는 모임도 또 있습니다. 예. 최근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거기에다 또 최근에 친이계였던 홍준표 대표 체제가 자유한국당이 됐습니다. 예. 이런 면을 봤을 때 여러모로 이 모임들의 내용들이 좀 더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바쁜 12월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49인 회인가요? 거기서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건배사로 열심히 일했을 뿐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건배사 후렴구가 당당하게인지 위하여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예. 우선 저런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당당하게 임하라라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얘긴 했지만 예.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이 전 대통령은 그리 당당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 왔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송년회 때 모습을 잠깐 보면 그때 우리 누굽니까 안의근 기자가 찾아가지 않았었던가요? 예, 지금 외교안보 팀장인 안희근 기자가 아까 왼쪽에 있던 기자였는데요. 예. 당시 국회에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안 기자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봤었는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계속 회피를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합의를 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 내일에 물으면 되나? 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예. 구름 같은 얘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안혜근 기자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군요. 화면으로.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나도 만났다 아베로 잡았습니다. 예. 홍 대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같은 날 오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일본에서 저렇게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예. 상당히 공손한 모습을 두 손을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사람 다 양손을 잡았네요. 예. 예.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난 뒤에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아련하러 간 날 우리는 사회주의 핵동맹을 대항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아련이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데 당시 아베 총리와의 이 회담이 약 33분간 진행이 됐었는데 아베 총리가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옵션에는 당연히 군사적 옵션도 들어가 있는 건데 예. 홍준표 대표가 이를 가만히 듣고 온 셈입니다. 예. 현재 외교가에서는 북핵 긴장으로 가장 좋아할 만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이 목표인데 북핵 긴장이 여기에 중요한 동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 자민당 간사정과의 만남에서도 북핵 해법을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을 도와주는 모습이 됐습니다. 예. 뭐 하여간 제1야당이긴 합니다만은 정부 외교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선임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도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 성과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고 대표는
아련하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그들의 변론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혹시 그 구형 문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최순실 씨 재판 예. 얘기인데요. 검찰이 25년형을 구현하자 최순실 씨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감성적인 반응이었는데요. 당시 법정에는 법조팀의 김나한 기자가 있었는데 휴정을 요청해서 휴정을 한 뒤 법정 옆에 피고인 대기석이 있었는데 약 10초 뒤에 이렇게 해서 3, 4초 정도, 아가 한 10번 정도 들어갔다고 김나한 기자가 전했습니다. 예. 높은 톤으로 3, 4초의 비명 또는 절규가 이어졌고요. 얼굴은 당연히 대기실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지만 예. 최순실 씨의 비명으로 다 추정이 됐고 예. 기자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는 나중에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최후 변론으로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좀 30분간 쭉 이어졌고요. 예.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얘기를 했나요? 최후 변론을 그 정도를 혼자? 했고요. 예, 예. 대부분의 변론 내용이 논리적이진 않았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요. 예. 오늘 역시 다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이 모철민 전 교육문화 수석의 진술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모철민 수석의 얘기는 당시에 김 전 실장이 모 수석이 좌파 배제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즉 모든 건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김 전 실장이 다 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와서 억지로 시켰다는 부분은 안타깝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밑에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저러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하나씩 뜯어보면 당시의 블랙리스트를 충성으로 표현했고요. 또 당시 수석들도 열심히 했었다라는 말로써 당시에 수석들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것을 다 마련해 놓는 그런 계산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이란 예보입니다. 낮에는 추위가 잠시 풀리지만 밤부터 전국에 눈이 오고 모레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